안녕하세요. 저는 곧 이른을 바라보는 손주를 둔 할머니입니다.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은 아들과 손자와 함께 지내고 있죠. 생각해보니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넉넉한 인생을 누려본 기억이 없는 듯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일찍이 형제들과 밥그릇 싸움을 해야 했고, 남들 학교 다닐 나이에 저는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가서 갖은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다 집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19 나이에 제 남편을 만났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제 형편이나 남편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둘 다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형편이었죠. 그래도 똑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을 나눌 리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일 고된 하루를 보내고 들어와도 남편과 한 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든든한 내 편이 있어 힘든 일도 모두 잊을 수 있었죠. 내 곁에 평생 함께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전과는 참 많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두 사람이라면 어떤 시련도 같이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옛날 일이라 제가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어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제 사이는 퍽 좋은 편이었습니다. 소박한 살림에 배불리 먹은 기억은 없지만 시덥잖은 농담을 나누면서도 뭐가 그리 웃긴지 매일 집안의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았죠. 그렇게 부부 사이 좋았던 덕분인지 아이도 금방 찾아와 주었고 우리는 가족을 꾸렸습니다. 우리 형편에 둘은 버겁고 하나만 낳아 잘 길러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며 매일 다짐을 나눴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며 우리 식구는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제게도 아들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남편이자 다정한 아빠였죠. 아들 역시 그런 아버지를 참 많이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처럼 기술자가 되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잘 따르는 아들을 보며 많이 뿌듯했습니다. 귀여운 아들과 사랑하는 남편 덕에 저는 처음으로 웃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행복이 천년만년 계속될 거라 생각했네요. 그런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리 노력하는 그 사람을 너무나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저는 그때 일이 점점 더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뒤숭숭한 날이었어요. 전날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침부터 유난히 날이 굳어서 그랬던 건지 이상하게 출근하는 남편을 마중하는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질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출근을 못하게 막았어야 하나 싶지만 매일을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형편에 기분 탓으로 일을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시켰던 남편을 저는 그날 오후 병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고였어요. 결혼 전부터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아이가 커가면서 기술을 배워서 기술직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기술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니까 식구들 위해서 돈 더 되는 일을 하겠다는 이유였어요. 현장 기술자로 일하던 남편에게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장 다닐 때보다야 돈은 배로 더 벌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몸 편한 기술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하던 일은 참 고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가끔 새참이라도 챙겨주려고 남편 일하는 곳에 가보면 뭐가 그리 위험한 것 천지인지 자기도 위험한 걸 아는 건지 저한테는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직업 환경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른 일을 권유하기도 했었죠. 지한이 아빠, 돈도 좋지만 그래도 당신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사고도 많이 난다면서 꼭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해요? 못 벌더라도 전처럼 그냥 공장 다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당신이 너무 안 좋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 사고야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공장 다닐 때도 손 잘리고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 알아서 조심하면 괜찮아.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설마 당신이랑 지안이 두고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남편이 결국 사고를 당하게 되었네요. 사고당한 남편은 온몸을 크게 다치고 큰 수술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자면서 남편이 위험한 일 하며 열심히 벌어놨던 그 돈은 모두 남편의 수술비로 쓰였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새 식구 좀 모자라게 사는 게 낫지. 식구들 호강시켜보겠다고 위험한 일 하다가 사고당한 남편이 미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술비로 큰 돈이 들었지만 그래도 돈이라면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제발 우리 남편 수술 잘 받고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대수술 끝에 남편이 겨우 의식을 차렸지만 그것은 깨어났어도 깨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탓인지 남편은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말도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상한 남편은 결국 제게 말 한마디 제대로 뱉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깨어나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의식은 돌아왔으니 어떻게라도 버티고 노력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의식을 찾고 얼마가 버티던 남편은 기어이 어린 아들과 저를 두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 나이 겨우 8살이었어요. 야속하게도 남편은 제대로 된 영정사진도 없이 놀러갔다가 환하게 웃던 그 모습 그대로 사진으로 남아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사실에 저는 도저히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이 저 멀리서 걸어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이제 8살 된 어린아들이 상주로 서서 지 아버지 빈소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담담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린아들은 뭣도 모르고 옆에 잠들어 있고 저는 하루아침에 가부되어 당장이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고 저는 혼자 세상으로 던져졌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제가 앞으로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나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없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하나 있는 아들을 어떻게라도 잘 키워야 했기에 당장 나가서 일을 구해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벌었던 돈은 모두 병원비로 써버렸고 당장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평생 모자라게 살았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었죠. 아마 나 혼자였으면 정말 다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아들을 두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파출부나 식당일 같은 일들이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감사한 수준이었죠. 그렇게 제가 돈을 벌어서 아이와 둘이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제 사정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제게 재혼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지안이 엄마, 자기는 재혼 생각 없어? 지안이도 있는데 제가 무슨 재혼이에요? 저는 생각 없어요. 아직 한창 나이인데 혼자서 애 키우면 그게 무슨 고생이야. 솔직히 지안이 엄마 이제 겨우 30인데 인생이 아깝지도 않아?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여자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 애 딸린 여자랑 누가 재혼하겠다고 하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지안이 어디 보낼 친척집은 없어? 솔직히 내가 자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기 정도면 재혼하겠다는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 아직 한창 나이에 혼자 늙어 죽으려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자기만 괜찮다면 내가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도 많은데. 아주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더러 어린 아들을 버리고 새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됐어요. 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앞으로 제 앞에서 그런 말씀 마세요. 남편 없다고 그러는 건지 주변에서는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안 가리고 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더군요. 다들 혼자 아들 키우는 나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속상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뿐인 아들만 생각하며 그 모든 걸 참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수모를 겪더라도 우리 아들은 그런 소리 안 듣고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도 나는 아들한테 비싼 옷 한 번 못 사주고 애들 하나씩 다 가져갔다는 물건 하나 쉽게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되어서 하나 있는 아들에게 변변찮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도 아들 녀석은 참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학창시절 어려운 집안 환경 탓에 빗떨어질 만도 했을 텐데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죠. 돈 때문에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도 공부도 곧잘 했던 아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갔습니다. 돈 때문인지 국립대 가겠다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싼 등록금 턱턱 해줄 수 없는 내 처지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좋은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을 텐데 가진 것 없는 어미 만나서 우리 아들만 고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 배운 공부, 우리 아들은 대학까지 갈 수 있어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착한 우리 아들은 대학을 가서도 참 바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언제 시간을 냈는지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저에게 생활비라며 봉투를 가져다 주기도 했네요. 그런 아들이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무사히 취직까지 하고는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느 틈에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는지 세월이 참 빠르기도 했네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둘 사이에 예쁘고 건강한 아들도 태어나고 내가 봐도 참 행복해 보이는 새 식구였죠. 그걸 보고 있으니 옛날 남편과 내 모습도 떠오르고 이제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일찍 결혼해서 손자가 태어났을 때 내 나이 아직 50도 안 되었지만 그동안 그만큼 고생했으니 이제는 예쁜 손자 재롱 보면서 노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해갈 일만 생각했습니다. 아들 하나 다 키워놨으니 제가 더 바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아들 며느리와 우리 어린 손자 건강하게 잘 자라고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누가 그런 제게 욕심을 부렸다고 할 수 있겠나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식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라도 지은 건지 나한테는 그런 작은 행복조차 용납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갔다가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하필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탓에 아들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평소에도 조심성이 많은 아이이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걸려오는 전화에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왠지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받지 않아서 끊기는데도 또다시 걸려오는 전화에 결국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우석이 아빠가 사고가 났어요. 병원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순간 내가 방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쉽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사고가 났다니 무슨 상황인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지 아빠처럼 기술자 되고 싶다는 얘기에 남편 죽고 나서는 무조건 회사원이나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 하라고 아들을 뜯어 말렸던 저였습니다. 남들처럼 회사 다니면서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남편같이 사고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이 찾아오는 거였더군요. 그저 며칠 짧은 지방 출장을 떠났던 아들이 그래서 차 사고를 당하고 말았네요. 서둘러 병원을 쫓아갔더니 어린 손자와 며느리가 수술방 앞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애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지안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요? 우석이 아빠가 차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수술 들어갔어요. 빗길에 조심하던 우리 아들 차를 덤프트럭이 들이받았답니다. 그런 사고는 TV에서나 봤지 설마 내 아들에게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실려온 아들은 10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의식 없이
몇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남편처럼 말이에요. 설마 우리 아들도 결국 지 아빠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매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난다니 필시 내가 죄인이구나 싶었죠. 매일 제 옆에서 자기 남편 어쩌냐며 우는 며느리에게 무슨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랑 똑같은 일을 겪게 된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그런 큰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아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끝내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던 우리 아들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고로 뇌를 다치는 바람에 의식이 돌아올지도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 때문에 겪어봤던 일이었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은 그 뒤로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비는 보험으로 큰 걱정이 없었지만 앞으로의 병원비와 당장 그 집 식구들 생활비가 큰 걱정이었어요. 입원비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니었고 그동안 우리 아들 혼자 외벌이었기에 당장 집안의 가장이 저렇게 돼버리니 돈 한 푼이 걱정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돈이 원수구나 싶더라고요. 당분간은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지만 아들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나 며느리에게나 죄인이었습니다. 남편 먼저 떠나보낸 거로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마저 병상에 누워있다니요. 아직 어린 손주는 매일같이 아빠가 보고 싶다고 걱정을 하고 갑자기 혼자서 아이 키우게 되며 큰 짐을 지게 된 며느리도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미야, 우리 지안이 이제 어쩌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2번이나 주시는지 내가 죄인인가 싶다. 미안하다 에미야. 어머니 잘못도 아니신데 왜 그러세요? 저 우석이 아빠 꼭 살릴 거예요. 저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제 남편은 제가 꼭 살릴 거예요. 나도 겪어봤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들 곁에서 힘내보려고 애쓰는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내 손을 꽉 붙들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며느리가 참 대견했습니다. 저애도 저렇게 힘을 내려고 애쓰는데 어른인 내가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나는 생활비라도 더 벌어볼 요양으로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혼자 취미삼아 아는 지인 식당에서 반나절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랑 손주에 병원에 있는 아들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니 당장 뭐라도 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알아보고 다녔죠. 그런데 이미 60 다 된 나를 받아주는 자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매일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또 고단했던 그 옛날 생각이 들더군요.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시련들이 닥치는 건지, 남편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일어나 내 팔자가 사나워서 매일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랑 손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견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벌써 반년. 아들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더군요. 며느리한테도 마음 굳게 먹고 같이 도우면서 힘내보자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손 붙들고 남편 살리겠다던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듯 보였습니다. 애도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남편은 식물인간에 앞으로 혼자 어린 아들 키우려면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노력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손을 붙들고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손주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울먹이며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손주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지 못했어요. 그때 내가 며칠간 우리 집에서 손자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괜찮은 일자리를 얻었어요. 보름 정도만 일해주면 된다는데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가 우석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니? 힘든 거 아니야? 아휴, 그래. 병원에만 있는 것도 할 짓이 아니지. 애 걱정은 하지 말고 편하게 일 다녀와라. 지인의 소개로 돈 되는 일을 구했다며 내게 손주를 맡기고 갔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없던 그 보름 사이에 아이가 필요한 게 있다며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간다 하더라고요. 내가 같이 가주고 싶었지만 일을 하는 바람에 아예 혼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집이 가까우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걱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집에 들어간 아이가 놀라서 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이의 말에 서둘러 아들 집으로 뛰어갔더니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군요. 대체 보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집에는 사람 사는 흔적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아이가 보던 책이나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어디다 팔아치운 건지 가구들이며 가전제품이며 죄다 없어졌더군요. 아들 집에는 정말 돈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짓인 듯 했습니다. 그 애가 온 집을 다 뒤져서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챙기고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안방은 더 난장판이었어요. 며느리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싹 없어졌고 우리 아들 물건들만 바닥에 나뒹굴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애가 통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랑 살던 그 집도 나 몰래 팔아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남은 짐을 다 빼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붙잡고 우리 아들 집인데 말도 안 된다 사정을 해봐도 이미 집이 팔렸다며 내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은 짐들을 챙겨 손주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나 싶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혼수 상태일 뿐이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지 새끼도 버리고 집까지 팔아버릴 수가 있나요? 그 뒤로 내가 백방으로 며느리 소식을 수소문해 다녔지만 대체 어디로 도망을 간 건지 어디에서도 그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혼수 상태인 남편이 버겁다고 해도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린 자식까지 내버리고 도망을 갈 수가 있는지 저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기와 아빠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어린 손자는 크게 상심을 했습니다. 아빠는 의식 없이 병원에 있고 엄마는 도망가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속이 탔습니다. 밤마다 우는 손주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도 있었을 때는 손주나 아들 걱정 없이 나는 돈이나 벌면 됐었는데 이제는 또다시 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의식 없이 누워있고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손자는 한창 엄마 품에 있을 나이인데 집에 돈 벌 사람은 늙은 나 하나였으니 저는 또다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들 결혼시키고 내 할 일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아들 수발에 손자 보육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나는 60 나이에 또다시 가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몸은 또래보다 건강했지만 배운 것도 없고 나이가 많아 나를 써주는 곳이 별로 없었죠. 그렇다고 쉬운 일만 하기에는 생활비에 아들 병원비까지 감당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들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좀 더 버틸만 했을 텐데 며느리라는 애가 다 들고 도망간 덕에 영락 없이 고생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든 일, 허드렛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많을 때는 3개, 4개씩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청소일에 식당일, 마트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집에서 쉴 때도 마늘 까고 이런저런 부업까지 하면서 그때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사실 일을 몇 개씩이나 하기에는 고됐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손자한테 뭐라도 하나 해줄 수 있겠더군요. 우리 손주는 지 아빠 닮아서인지
참 똘똘하고 착해요. 엄마가 없다고 한동안 힘들어하더니 금세 견뎌내고 또 씩씩하게 잘 지내줬죠. 고작 10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누워있는 자기 아빠 보면서 지 아빠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은 아파서 자는 거죠? 그럼 우리 우석이가 기도하면 아빠가 꼭 일어나실 거야. 할머니, 내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 돼서 우리 아빠 꼭 살릴 거예요. 이제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의사 될 거예요. 어린애가 뭘 알고 하는 말이겠냐마는 기댈 데 하나 없던 저는 아이의 그 말이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애도 아빠 살려보겠다고 이러는데 애미인 나는 뭐 그렇게 죽을 만큼 노력했나 싶더라고요. 내가 아들한테 목숨은 줄 수 없어도 절대 포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손주만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 간병하면서 굳은 일 마다 않고 어디든 와서 일하라고 하면 닥치는 대로 가서 일을 했죠. 그러다가 고물상에서 폐품 분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 과자값이라도 벌겠다고 출퇴근길에 고물 주워다가 갖다 주곤 했는데 제 사정을 알던 고물상 사장님이 마침 일손이 필요하다면서 와서 일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밤늦게 하는 일이라 다른 일에 지장도 없고 어린 손자만 아니면 꼭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아무래도 집에 애를 늦게까지 혼자 두는 게 걸려서 머뭇거렸더니 사장님이 애를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손자분 걱정되시면 데려오셔서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TV 보게 하세요. 어차피 일하는 시간에 사무실에 아무도 없거든요. 아유, 그래도 되나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청소일에 고물상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만 하면 되는 일이라 어려운 건 없었지만 냄새나고 더러운 일이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돈만 준다면 뭐든 가리지 않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청소일을 하고 밤이면 손자를 데리고 고물상에서 일을 하면서 그 와중에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며 하루에 겨우 4시간씩 잠을 자며 3년을 버텼습니다. 젊어서는 그렇게 살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 그런지 점점 힘에 부치더군요. 주위에서도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내가 없으면 우리 손자랑 아들은 누가 지키나 하는 생각에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일하던 고물상 사장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물상 사장님은 사정이 생겨서 고물상을 접겠다고 하더군요. 저 몇 달 안에 고물상을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 나이에 어디서 또 일을 구하겠어요? 그나마 고물상 다니는 덕분에 한동안 돈 걱정은 덜었는데 여기마저 문을 닫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사장님 사정 생각하지 않고 앓는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나이에 참 주책이었어요. 그런데 참 좋으신 그 사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했더니 나를 좋게 봐줬는지 어려운 내 사정을 잘 아시고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저도 여사님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드님도 그러시고 어린 손자에 혼자 고생 많으시잖아요. 여사님이 저희 큰누님이랑 나이가 비슷하셔서 항상 마음이 쓰였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사정에 더 이상 더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여사님이 여기 인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아니, 제가 고물상을요? 아유, 저는 시키는 일밖에 못하는데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겸손하시네요. 솔직히 지난 3년간 고물상 일은 거의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고물상 일이라는 게 뭐 어려운가요? 지금처럼만 하시고 거래만 직접 하시면 되는 거지. 그동안 여사님이 저희 장부도 봐주셨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고물상이라도 나더러 직접 운영을 해보라니
늙은이를 놀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일을 하나 싶었죠. 더군다나 고물상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겠지만 나한테 그런 돈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내가 자기 큰누이 같다며 나만 좋다면 아주 헐값에 고물상을 인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 하는 것보다 훨씬 할만할 거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생판남인데 내 사정을 그리 살펴줄까 싶었어요. 며느리도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세상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고물상 사장님은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나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아주 헐값에 나한테 그 고물상을 넘겨주었네요. 그 덕분에 고물상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그대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정이라 고물상이 문 닫는다는 소식이 아쉬웠던 모양인지 문 안 닫게 되었다고 다들 좋아했죠. 나도 혼자서 처음부터 해보라 하면 엄두를 못 냈을 텐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겠다니 그 사람들 믿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늦은 나이에 고물상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쯤 손자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아빠 살리겠다며 의사의 꿈을 키우면서 학원비에 교재비에 여기저기 돈 드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고물은 계속 생기니까 고물상을 운영하면 어려운 살림이 조금 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고물상을 인수했죠.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고물상이 생각보다 큰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물상이라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노다지입니다. 사람들 생각보다 꽤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남들은 쓰레기로 생각하지만 모아두면 큰 돈이 되거든요. 저는 열심히 고물상을 운영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봤습니다. 세상에 그런 여유는 난생 처음이었네요. 나한테 돈 복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에게는 고물이 제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손자 공부시키고 아들 병원비 걱정 없겠다 싶었네요. 그때까지도 아들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지 아버지처럼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내가 죽는 그날까지라도 우리 아들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저는 남는 시간이면 병원에서 아들을 돌보고 매일을 기도했어요. 여보, 위에서 보고 있다면 우리 지안이 꼭 살려주세요. 그때는 내가 모자라서 당신 그렇게 보냈지만 나 우리 지안이마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발 우리 지안이 좀 지켜줘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아들이 깨어나길 바란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수억 원 매출의 고물상 사장이 되었고 그 돈으로 아름아름 땅도 사고 건물도 샀습니다. 아들이 언제 깨어나더라도 돈 걱정 없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나만 열심히 산 것은 아니죠. 매일 밤새우며 공부를 하던 우리 손자는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원하던 의대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할머니, 나 합격했어. 그동안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가해도 하고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쓸게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의사 공부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너는 돈 걱정 없이 그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할머니는 우석이가 혼자서 이만큼 한 것만으로 정말 대견하다. 아유, 이걸 네 애비가 보면 좋았을 텐데. 손자가 의대에 합격한 것은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기쁨과 축하를 우리 두 사람이서만 나눠야 한다는 게 참 애처로웠습니다. 우석이도 할머니 말고 엄마 아빠가 곁에서 축하해줬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누워있는 우리 아들이 지 아들 소식을 들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아들도 한때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꿨거든요. 부모 잘못 만나서 돈 없어서 포기했던 꿈이었지만 이젠 아들이 대신 그 꿈을 이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여태 의식 없는 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아들 대신 손주를 잘 키워 많은 위안을 얻었네요. 그러니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말자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른다기에 우리는 자주 찾아가서 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손자와 함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손자 의대 입학식 때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손자의 학교 생활도 들려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벼랑간 우리 아들 손가락이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서 손자를 부르는데 손자도 아빠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봤는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우리는 급하게 의사를 불렀고 며칠 뒤 아들은 정말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모두 기적이라고 했죠. 혼수 상태 환자가 10년 만에 깨어났다고 말이에요. 언젠가 내 아들이 의식을 찾고 나를 쳐다볼 날이 올 거라고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그 일이 정말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10년 만에야 의식을 찾은 아들은 깨어나서 나와 손주를 보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아들이 돌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 아들에게 그동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10년이나 누워있던 아들은 그 뒤로 매일 재활을 하며 천천히 몸을 회복해 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도망간 일로 크게 상심을 했지만 기적처럼 깨어났다는 사실에 큰 희망을 얻고 과거는 모두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랑 우석이만 보면서 새 인생 살고 싶어요. 그렇다고 10년이라는 공백이 다 채워지진 않겠지만 두 번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래, 다른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면 되지. 다른 건 생각하지 마라. 알았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10년 전 이혼 도장도 안 찍고 어린 새끼 버리고 도망갔던 며느리가 내 아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로또라도 맞으셨나봐요. 하긴 이제 손주가 곧 의사 될 건데 앞으로 돈 걱정은 없으시겠죠? 당신은 10년 만에 찾아와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제 찾아온 이유가 뭐야? 아니, 이유가 뭐든 상관없지. 이제라도 우리 이혼해야지. 나 이제 당신이랑은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래, 나도 당신 의식 돌아왔다길래 이제 제대로 이혼하려고 온 거야. 그런데 참 황당하게도 한때 내 며느리였던 그 아이가 10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10년 전 집까지 팔아서 도망가 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 우기네요. 어머니 앞으로 땅도 있고 건물도 있던데 어머니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재산 분할 해주시면 유산 안 바라고 조용히 이혼해드릴게요.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어린 우석이 버리고 우리 아들 집까지 팔아서 도망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네가 무슨 염치로. 그게 왜 아드님 집이에요? 제 집이기도 해요.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세요? 그럼 돈 한 푼 없이 제가 길에 나앉을까요? 우석이 놓고 나간 것도 다 우석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었다고요. 막무가내인 며느리 태도에 저나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아니 아줌마, 이제 와서 우리 할머니가 혼자 노력해서 일군 대가에 자기 몫을 바라는 거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우석아,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 없는 동안 할머니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어머니, 애를 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입에 우리 가족 이름 올리지 마. 돈을 줘야 할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이 자식을 키우기를 했어. 남편을 돌보기를 했어. 그동안 뭘 했다고 재산 분할을 해달래?
당신이 집 팔아서 챙긴 그 돈은 안 뺏을 테니까 그거 위자료로 치고 아빠랑 조용히 이혼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 찾아올 생각하지 마. 아무리 염치 없는 여자라도 자기 새끼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양인지 손주 녀석이 길길이 날뛰며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쳤더니 더는 말도 못 꺼내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아직 어린 줄만 알았던 손자가 지 엄마 앞에서 할 말 다 하는 모습을 보니 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손주 덕분인지 아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깔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 죽으면 재산이 어찌 되려나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고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은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재활도 잘 되었고 이제 집에서 통원하면 된다더군요. 나날이 살이 붙는 아들 얼굴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기분입니다. 요즘에는 고물상으로 나와서 제 일도 돕고 혼자 운동도 다닙니다. 손주가 면허를 따서 얼마 전에는 세 식구가 다 같이 가까운 강원도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좋은 데서 바람도 쐬고 오랜만에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네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싶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세 가족 이렇게만 살았으면 바랄 게 없겠다 싶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